지금 서울 아파트도 외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분양 수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일까요? 먼저 데이터로 좀 말씀드리면요. 올해 그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전국에 있는 미분양 주택은 약 47,000곳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게 6개월 연속 좀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것만 본다 하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5만을 넘어가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과거와 비교해 본다면 2008년도 그리고 2009년도 그때 당시에 전국 미분양 주택이 약 16만 원이었거든요. 약 16만 원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비교한다면 그때에 비해서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적은 거죠. 적은 건데 그거는 그 미분양이 나타나기 그 전의 시장 상황이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던 시점이었고 지금은 나오는 자체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미분양도 상대적으로 적다. 수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좀 상대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1대1로 매칭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수치가 15만인데 지금은 5만이라고 이게 적다 많다를 따지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흐름. 미분양의 수치 흐름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하락장의 초입의 현재 시장의 모습이 이건데 이게 하락장이 좀 중기 좀 들기 시작하면 실제 거래가 더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분양의 숫자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상황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보다도 내년에 뭐 미분양도 더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미분양 관리 지역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미분양이 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분양 난 이유 별거 없다. 분양가를 낮추면 미분양이 안 될 텐데 분양가를 너무 높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분양가가 많이 높았나요? 이거는 제가 좀 기준점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상승장에서 분양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분양가가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은 분양을 받고 보자라는 심리를 해요. 왜냐하면 받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피를 계산해 보면 지금이 가장 저점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점이 이제 상장이 아니라 하락장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건데 지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지금 현재 분양가가 너무 높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일단 그 가격이랑 비교를 하는 게 더 떨어져 있을 가격이랑 지금 분양가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분양가는 사실 이제 분양을 하고 나서 바로 입주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2년, 3년 뒤에 입주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 입주 시점에 그 가격을 반영해서 분양합니다. 미리 그 가격을 반영해서 분양하거든요. 반영하는데 근데 그걸 반영해서 분양했던 그건 그 현재 기점인데 앞으로 시점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가격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분양가에 대한 거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분양을 받으려고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청약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로 통해서 내가 사람들이 뭐 청약을 하지 않고 또 미분양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악성 미분양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이게 쌓이게 된다 하면 또 가격이 더 하락폭이 커지게 되는 거고. 나 진짜 미분양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엄청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가격은 공급과 수요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분양은 공급에 있어서 가장 선봉장이에요. 재고 아파트가 후발대라고 한다면 선봉장인데 선봉장이 적진에 나갔는데 기가 꺾이는 거죠. 그러면 후발대는 똑같이 그 길에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장 자체가 전부 다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분양이 제일 앞단에 있는 거네요. 그쵸. 거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잘 팔리고 프리미엄도 붙게 되면 기축 아파트까지도 영향을 받지만 여기서 선봉장이 좀 무너지게 되면 기축 아파트까지 다 재고 아파트까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상장에서도 그 분양을 했었을 때 분양가의 피가 올라가는 속도가 일반 매매가의 상승보다 훨씬 컸어요. 맞아요. 컸어요.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상장에서 그 적장 힘이 그 어떤 그 장군의 힘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부하들이 사기가 되면 같이 으쌰으쌰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기가 꺾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에 있는 부하들이 이제 기가 꺾이면서 이 전장의 승패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집값 하락이 조금 지속된다면 분양가도 같이 내리게 되는 거겠죠? 그 내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분양 가격은 이거는 분양받는 어떤 그 분양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분양하려고 하는 건설사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건설사 입장도 있죠. 그쵸. 네. 근데 가격이 일단 분양가가 높았어. 근데 사람들이 이 가격이 높다고 해서 예면을 해. 그러면 그게 미분양이 증가하고 나중에 악성 미분양이 돼. 그럼 그게 건설사에서는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걸 털어야 되는데 못 털어내. 그럼 부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설사가 그래서 약간 좀 더 그 어떤 네이밍 있는 네. 브랜드 있는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크지만 그쵸. 체력이 있죠. 네. 네. 근데 중소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대형 건설사에 비해서 좀 더 네. 할인 분양에 좀 더 먼저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든 밀어내야 되기 밀어내가지고 때문에. 네, 그렇죠. 밀어내야 되니까. 그쵸.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밀어내지 않으면 하락장이 더 심해졌을 경우에는 더 이게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사람들이 많이 그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건설사에서 밀어내기 분양한다. 사은품도 주고 예. 할인 분양도 좀 하고 그쵸. 이런 부분이 있는 조금 더 거죠. 좋아지고. 과거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 이제 보통 중도금 대출 있잖아요. 네. 중도금 대출에 잔금 있지 않습니까? 네. 잔금을 건설사에서 잔금 대출 건설사에서 해줬어요, 이거를. 잔금 대출을요? 예. 건설사 해주는데 그것도 금리가 굉장히 낮게. 그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미분양을 악성 미분양을 털려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네. 10%의 계약금만 있으면 미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너가 책임져라. 근데 나는 이 정도의 조건 해줄 테니까 너는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털었죠. 근데 이게 어떤 그런 이런 방법도 있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 분양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하락장이 초입이잖아요. 네. 초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콧대가 있어요. 특히 입지 좋은 지역에 있는 단지의 분양가는 콧대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지속이 됨으로 인해서 그게 유지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그 건설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의 부분과 건설 능력 확인해야 되네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수요자가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키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네. 분양가도 결과적으로는 하락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할인 분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실수요자들은 좀 걱정을 하거나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네,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이제 미분양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악성 미분양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네. 이 악성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이제 가격이 역시 또 뭐 마이너스 P가 되는 것도 있고 가격이 막 떨어지는 모습을 볼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떨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이 가격이 또 단지에 따라서는 일반 재고 아파트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물건들이 있어요. 이게. 오, 맞아요. 예, 네.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보다 얘가 새 아파트인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떨어진다? 해서 가장 저점이지 않느냐 해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 네. 사람이 있거든요. 내 집만 하겠다. 그럴 수 있죠. 있어요. 왜냐면 뭐 기초 아파트랑 신축 아파트랑 가격이 같으니까. 같은데 새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인데. 이 정도 떨어졌어? 네.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잡고 났더니 둘이 같이 떨어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잖아 이게. 예. 생각만 해도 예. 아찔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펌프질 할 수 있는 요소가 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뭐냐면 저는 다른 것보다는 2013년도에 네. 2013년도에 그때 어떤 정책이 발표됐냐면 그 미분양 주택에 있어서 뭐 일가구 일주택도 있었지만 일단 미분양 주택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5년 동안 비과세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와. 네. 그래서 미분양하면 네. 5년 동안 그 뒤로 반등을 쳐서 상승한다 하더라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걷지 않겠다. 그럼 팔고 나서 그 차익에 대한 걸 그냥 온전히 내놓는 거예요? 근데 네. 사실 부동산은 세금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세금에 따라서 내 수익에 대한 부분이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모든 세금 중에서 어차피 취득세는 내가 알고 들어가는 세금이거든요. 네. 정부세 미리 내는 거죠. 그렇죠. 알고 들어가는 세금인데 양도소득세는 앞으로 내 양도차익이 얼마큼 클지는 몰라. 근데 얼마나 큰 건 중요하지 않아. 5년 기간 동안에는 비과세 해주겠어.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거래량이 엄청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미분양 엄청 빠른 속도로 소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도 2013년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좀 더
내 집 마련, 그때 청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줍줍이라든지, 뭐 악성 미분양을 내가 해서 매수한다든지, 이런 타이밍을 잡아가는 것이, 과거의 어떤 경험치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좀 리스크가 좀 적은 부분이지 않을까. 근데 여러 가지 세금 중에서 일단은 네. 양도소득 비가 세. 오히려 그 정도로 이제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 거래가 안 되고 바닥이라는 거의 그런 지점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열탕과 냉탕을 싫어하거든요. 가격을 너무 올라가면 싫어하지만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싫어해요. 미진한 걸 좋아하죠. 예, 항상 중탕. 중탕. 예, 이걸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하는데 너무 떨어져 버리면 이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다시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살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당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근에 있어서 가장 어떤 당근이 이 사람들한테 그 적시적소에 줬을 때 가장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거고, 그 중에 가장 큰 당근은 이 사람의 자산을 그만큼 키워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저는 다른 세금적인 부분보다는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고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미분양 주택에 있어서는 또 대출을 또 안 해줍니다. 또. 대출까지요? 예. 근데 하락장에 가면 대출 세금 규제 거의 다 없을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떤 특례를 적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낮긴다든지 완화시킨다든지, 네. 아니면 지금 이제 한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높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미분양 물건 손실시킬 수 있게끔 환경 만들어주거든요. 네. 오히려 저는 그런 포인트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무주택자분들, 네. 무주택자분들이 좀 관심 가져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조금의 좀 완화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매수 시그널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좀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그럼 이제 구성조님께서는 25년간 이제 이런 부동산 시장에 계시면서 상승장도 2번, 하락장도 2번 정도 겪으셨는데 이렇게 이제 그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세우게 된 기준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예. 혹시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먼저 자기 투자와 기준은 보통 그러잖아요. 그 부동산 멘토, 부동산 간사분이 항상 강의 때 하는 이야기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투자의 기준과 원칙은 제 경험상 내가 경험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누가 이게 기준이고 이게 원칙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98년도에 부동산을 시작을 했고 2001년도부터 상장을 이렇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경험했는데 상장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어떻게든 돈이 있으면 채권을 연결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돈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 돈을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심리적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하면 왠지 내가 뒤떨어질 것 같고 내가 바보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 상장 똑같은 경험을 한 거죠. 맞아요.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안 사면 뒤처질 것 같고 하는 기분도 계속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상승장이 이제 5년이 지나가고 6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이게 계속 상승만 됐건 아닐 텐데 언제 하락하지? 이런 이제 걱정이 이제 슬슬 이제 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시장은 계속 뜨거워. 그래도 내가 뭐 벌려놓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아직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했는데 딱 정말 정점을 찍고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서만 받는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다 받을 수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나 혼자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 고민은 누가 다 이해를 못해. 그리고 내가 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나를 투입꾼이라고 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렇게.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러면 과거에 복귀를 했죠. 과거에 복귀를 하면서 어디서부터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상승의 초기, 이제 반등장이 나타났을 때, 시점부터 상승의 초기에 투자했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도 크고, 그리고 투자금도 제일 적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2006년, 7년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커졌을 때, 이때는 투자금은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은 적거나 오히려 그때 정점을 찍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실제 오히려 마이너스 된 거예요. 그러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 거야, 이게.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것은, 그리고 부동산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승장 초기에 이때 집중을 해야 되고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된다. 이거를 첫 번째 깨달은 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상승장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사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매수 막 여기도 좋다 하면 여기도 가보고 제주도 좋다 하면 여기도 가보고 그리고 이거 좋은데 괜찮은 것 같으면 내 돈이 없어. 그럼 내가 가족 지인들서 이거 한번 사봐라 이렇게 해놓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 바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 채, 두 채, 세 채에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살 때는 몰라요. 왜? 다 돈이 올라가니까 너무 기분 좋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제 이런 생각 갑자기 문득 들어요. 그럼 내가 언제까지 보유를 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근데 매도를 막상 하려고 하면 더 상승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매도하는 것이 맞을까? 계속 오르고 있는 시장이니까. 네, 그 끝없이 자기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 성과 악이 싸워요, 이렇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락이 됐었을 때 그동안 상승했던 자산을 다 깎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천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하락장 끝자락에서 반등장이 나타났을 때 이때는 최대한 좀 자산을 좀 더 늘려있구나 개수를.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기존에 투자했던 물건들을 매도를 하고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내지 상급지에 있는 물건을 처분을 하고 빌딩으로 갈아타거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좀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빨리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얻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상승장 초기를 잡는 타이밍을 정말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실수들을 복귀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처럼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포트폴리오 계획을 해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계획하고 실천하는 게 아니고 실천하고 나서 내가 잘했나? 이 고민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시행착오가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경험을 해봐야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했기 네. 때문에 투자의 기준과 원칙이 만들었던 것처럼 네. 우리도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런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이 있을까요? 보통 저도 이제 물어봤어요. 저희 멘티분들한테 네.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유튜브, 아니면 책, 아니면 강의. 유튜브 책 강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그 북성수 TV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사실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그 시의성이 있는 주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기적절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심 가질 만한 주제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거의 뭐 정책이나 경제 파트. 그래서 이제 시장이 전망을 하거나 흐름이 어떻게 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공부를 통해서 임장을 가고 임장을 통해서 내가 투자를 연결하려고 하는 건데 과연 정책만 듣고 그리고 어떤 그 경제 흐름만 알고 내가 그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튜브를 보다 끝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뭔가 공부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게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유튜브는 어떤 시장의 흐름, 뉴스처럼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정책이 발표됐고 이 발표를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이런 큰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좀 유용하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은 개인적으로 이제 책도 저는 그 어떤 부동산 관련된 이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서가 있는데 실무서 중에서는 대부분 그 저자분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어떤 투자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라고 해서 그걸 담아서 보통 책이 나오잖아요. 근데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책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부동산을 접근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대하는 철학부터 해서 투자에 대한 전략,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게. 그쵸.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그 시장에 따라서 이런 투자 전략과 방법을 알 수가 있고 이 사람의 투자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의 부분을 내가 벤치마킹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근데 문제는 책은 예를 들어서 이게 실무서라고 한다면 2022년에 제가 책을 냈어요. 그러면 어쨌든 투자를 해서 결과치를 갖고 이 책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 사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과거 사례를 갖고 2022년에 책을 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이때 시장은 상장의 끝자락의 시장, 그 비구간의 끝자락의 시장인데 지금 시구간 이제 하락장 초입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했던 방식대로
그 투자 전략과 방법대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시장이 바뀐 거네요. 시장이 바뀌는 거니까. 네. 네. 이래서 책은 시장의 타이밍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은 읽어봤으면 네. 하는 책은 물론 뭐 자기계발이나 동기부여 이런 거는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 그렇죠. 읽으면 좋죠, 이거는. 네. 근데 부동산과 관련된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나온 책들이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2011년도, 2012년도에 나왔던 책들이 그쵸.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2011년부터 뭐 2013년 그리고 2015년 책 같은 경우에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해서 뭐 2021년 사이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반등짝이 나오는 전후에 첫 번째 시장 사회 모습은 어떻게 됐고 그 시점에 내가 어느 정도의 소액으로 그리고 물건을 접근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리 알게 된다고 한다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다 하더라도 투자의 패턴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때 했던 전략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기보다는 과거의 하락장 그리고 반등장에서 상승의 회복 단계에 있는 그때 투자했었던 경험서를 읽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강의는 사실 강의는 가장 큰 단점이 이제 비용이 비싸다는 점. 책이나 유튜브는 일단 무료고 책은 그래도 뭐 10,000원대 아니면 20,000대 정도 하는데 강의는 거기 상대적으로 좀 비싸잖아요. 근데 강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튜브와 책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함께 합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강사가 이야기할 때 본인의 투자의 어떤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거고 시의성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재 정책의 변화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공부를 통해서 또 임장을 가게 되고 또 임장을 간 이후에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정보 공유를 통해서 내가 부족했던 판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는 거고 그게 투자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장점이죠. 맞아요. 진짜. 네. 근데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부동산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까지 이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부동산 공부를 아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장 궁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의 장점, 책의 장점, 강의의 장점을 잘 끌어와가지고 결과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피드백을 통해서 더 큰 성공에 도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는 10번의 강의를 듣는 게 낫고 10번의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한 번의 투자 경험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월부닷컴에서 북구송주님의 25년간 투자 노하우를 담은 강의를 이제 개설하게 됐는데 주로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먼저 저는 이 강의는 저의 어떤 투자 25년의 인생을 다 담아놓은 저는 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25년간 인생. 왜냐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쳤을 거 아니에요. 거치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저만의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었을 거고 그리고 그 투자의 기준과 원칙으로 이번 상장에 있어서 또 저도 더 성장했을 거고 그럼 사실 이게 저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저처럼 또 어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저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떤 투자의 기준 원칙과 겪었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에 다가올 반등장에서 여러분들이 10년 동안의 플랜을 어떻게 짜고 그리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간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제가 25년 동안에 경험했던 것들을 10년에 압축해서 저보다 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실 강의를 한 거였고 월부닷컴에서 강의할 때도 정말 혼신 힘을 다하면서 정말 모든 것들 다 툴툴 털고 왔거든요. 털고 왔는데 제 강의가 이번 최근까지 투자를 이렇게 하셨던 분들 중에서 내 투자 방법이 뭐가 좀 잘못됐을까 이런 걸 좀 약간 깨닫고 싶으신 분.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것과 실제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근데 막상 제 강의 들어오면 지금 하셨던 것들이 제가 과거에 25년 전에 했던 시행착오를 똑같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실수를 그럼 완전 줄일 수가 있겠네요. 그쵸. 네. 네, 실수를 줄이는 거에 대한 부분 이제 포인트를 맞췄고, 네. 또 하나는 제가 했던 방법을 통해서 이번 상장에서 저도 제 많은 멘티분들을 좀 경제적 자유로 많이 이끌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소액으로 시작하셨는데 그분들이 현재 지금 뭐 건물주가 되신 분도 굉장히 오, 많으시고 네. 지금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활동하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네. 근데 그분들처럼 저는 이제 한 사이클을 통해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어떤 건물주까지 이뤄서 최종적으로 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으신 분들. 근데 제 말이 쉽지. 정말 저 사기 아니야? 그렇게 그러면 사기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분들이 수강하신다면 수강을 듣고 난 이후에 뭐 모르는 몰라도 네. 그래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약간 맞은 느낌? 네. 내가 너무 모르고 너무 쉽게 부동산에 접근했구나. 근데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했었던 어떤 그 방향이 단순히 투자를 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합니다. 고수가 될수록 지키는 투자 원칙이 점점 더 심플해진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원칙을 전부 다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멘티분들도 경제적 자유를 많이 잃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투자금이라든지 종잣돈은 얼마 정도 있어야지 실제적으로 좀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사실 최소 투자금은 한 1,0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문제 1,000만 원 정도요? 예. 네. 1,000만 원인데, 근데 이제 1,000만 원에 플러스 예비비까지 생각한다고 한다면, 네. 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만 있다고 한다면, 전 소액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00만 원? 또 이상한 말 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쵸. 이게. 네. 네. 근데 2,000만 원으로 지금 당장 투자하려고 한다 보면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하락장이에요. 그리고 2,000만 원이면 또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난 상장에서 서울 놓고 봤을 경우에 서울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그때 뭐 구로구 그리고 관악구 네. 이쪽에 있는 이제 24평 아파트가 실제 투자금이 한 1,0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서울 아파트인데 1,000만 원이요? 그 정도로 네. 갭이 굉장히 줄어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이 안 상황이고 됩니다. 네. 심지어 목동 같은 경우에는 갭이 5천에서 7천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똑같은 아파트가 얼마 정도 올랐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갭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지금 그때 5천에서 7천 정도 갭이 들어갔던 그 물건이 지금 한 10억 정도로 차익이 벌어졌더라고요. 매매가가 상승이 돼서 그렇게 된 거죠. 그쵸. 매가가 상승됐는데 전세가가 못 따라오면서 네. 이렇게 벌어지게 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하락장이 됐을 때 이 갭이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하락장이 되면 될수록 처음에는 전세 매매까지 같이 하락이 됩니다. 네. 근데 어느 일정 수준까지 하락이 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전세가의 하락폭을 상대적으로 줄은 반면에 매매가는 전세는 실수요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거래지만 매매는 실수요 플러스 투자 수요 같이 움직이는 거래잖아요. 네. 근데 하락장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매매 가격이 하락폭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세와 매매 가격의 갭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네. 전세 가격이 더 높아져 가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그 타임까지 내가 소액이면 소액일수록 그 타임까지 기다리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맞지.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그래 내 무슨 부동산이야. 뭐 주식이나 하고 말지. 이렇게 해서 부동산과 등을 지게 돼버리면 정말 그런 타이밍이 나왔었을 때 또 진입을 못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와 서울도 저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 또 후회를 하게 됐죠. 그런 것들 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약간 투자자 관점에서 경제에 대한 전망도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전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하락장에서 좀 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시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부동산 하락장 때는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회복장이 나타났을 때 투자를 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부동산 회복장 때는 실제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바탕을 통해서 이때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부동산 상승장 때는 이때는 이제 내가 회복장에서 투자했던 물건을 갈아타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상가나 내지 다른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종 확대라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변화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계획에 맞게 플랜을 짜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 다가오는 좀 하락장에서도 분명히 귀를 잡을 수가 있고 월브 TV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부자가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